788번째 책 소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부자들의 멘토. 저자 정미경, 오두환. 출판일 2024년 1월 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돈이 보이는 명품 코칭을 알아보자. 책 소개와 저자 소개는 생략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본 영상은 부자들의 멘토 책 소개의 두 번째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신은 돌아오는 거야. 정경미. 보험 영업을 시작하고 처음 체결한 계약은 내게 기쁨과 동시에 청약 철회라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고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겼다. 그 후로 고객을 만나면 신뢰를 먼저 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나의 최선이 곧바로 긍정적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의 보험증권을 회수해 분석하고 제안서를 들고 찾아가도 개척지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추가 설계를 요청받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분석을 해주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분석 결과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사람들도 자신이 기존에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려고 했다. 보험 상품은 최소 10년이나 20년씩 길게 가야 하는 무형 상품이다. 상품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어서 더더욱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고객들에게 나이 어린 신입 설계사에 불과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고객으로서 오랫동안 알고 거래해왔던 설계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나도 나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보험 같은 영업이 필요한 일을 시작해도 쉽게 지인을 찾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같은 거절이라도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로부터 받는 거절의 상처가 더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사람들만 몇 날 며칠, 몇 달씩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쏟는다. 그러다 거절을 당한다 해도 지인의 경우와는 달리 쉽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낯선 이들의 증권을 회수해 밤새 작업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고객이 그 정보를 고스란히 이용해 다른 설계사와 계약한다고 해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거나 서운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반면 오랫동안 알던 지인이 나의 정보와 서비스를 받고 정작 다른 설계사와 계약했다는 말을 들으면 몹시 서운하고 상처도 오래갈 것 같았다. 그런데 내 지인이라고 해봤자 울산 여상을 졸업한 동창들이 다였다. 그중 친한 친구들 몇 명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지인을 찾아가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몰랐던 이들을 상대로 정성을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음을 다지는 훈련을 계속했다. 하지만 나를 몰랐던 사람일수록 거절은 더욱 냉정했고 나에게 정보만 받아서 자신과 친한 설계사와 계약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다. 어차피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는 지인을 더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번 거절했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낯선 시장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라도 찾아가 정성을 쏟아가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낯선 이들보다야 나를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다. 반가워, 정양.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체할 수 없었다. 내게는 그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며 만든 고객 응대 자료와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다. 완전 무장을 한 나는 그간 신뢰를 다져온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고민 끝에 내가 정한 첫 고객은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내 실력을 인정했던 전 직장분들이었다. 가장 먼저 나를 반갑게 맞아준 분은 경비 아저씨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현장 사람들 챙길 때 잊지 않고 매번 나한테까지 커피랑 음료수 갖다 주던 정양 아냐? 아저씨의 따뜻한 인사에 나는 긴장이 다소 풀렸다. 왜 이제야 왔어? 정양이 보험회사 들어갔다는 얘기 들은 지가 언젠데. 당연히 나도 하나 가입하려고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말해주시는 아저씨가 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고마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건강보험을 설계해드렸다. 아저씨는 정양이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냐며 내가 설계한 내용 그대로 가입하셨다. 나중 일이기야 하지만 몇 년 후 아저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다. 병을 얻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날 나에게 가입한 보험으로 병원비 부담만은 더실 수 있었다. 그 일로 두고두고 가족분들이 내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른다. 경비 아저씨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마음에 쇳덩어리가 하나 얹어진 것 같았다. 우선 재직 당시 나를 대리로 승진시키려고 했던 이사님을 찾아갔다. 활동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긴장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당당해 보이기 위해 애쓰며 이사님께 말했다.
이사님, 저 똑똑한 거 아시죠? 그때 이 회사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도 보장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 회사로 와 테스트할 수가 없어 다른 곳에서 먼저 연습도 하고 왔어요. 다들 꼭 필요한 정보였다는 걸 인정하셔서 여기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분들께도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허락해 주세요. 이사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말을 덧붙이셨다. 보험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렇게 당당하게 잘 해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그래도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가 올 거야. 그럼 그때 내 걸 설계받을 테니 나를 찾아오게. 사실 회사 내에서 활동을 허락받기 위해 내가 이미 보험 실적이 좋은 것처럼 말했던 것인데 이미 잘 나간다고 하니 이사님은 나중에 힘든 시기가 올 때 자신의 보험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이사님, 지금이야말로 너무 힘들어요. 이사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웃으며 더 당당하게 말했다. 이사님,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님이 만나고 싶어도 못 볼 만큼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저를 만난 지금 바로 설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믿고 설계라도 받아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이사님 보험을 분석하고 설계하여 계약까지 체결했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이나 현장 작업자들은 최대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문조사와 개인정보 정도만 받았다. 설문조사야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과정이라 어렵지 않았다. 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위해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 집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많이 망설이다 찾아간 전 직장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한때 보상 없이 고생만 했다고 여긴 그 시간이 신뢰라는 이름표를 정면에 달고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소개는 소개를 부르고 당시 내가 방문한 회사는 고작 한 군데였고 매번 출근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자 사는 곳이 달랐고 거주지로 찾아가면 그곳에는 내가 다시 개척해야 할 주변 이웃들이 있었다. 내 활동 영역을 한껏 넓힐 기회의 장이었다. 어느 날 한 지역의 아파트로 같은 회사 직원의 집을 찾아 방문했는데 주부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곳이 동네 아지트라는 것을 알아챘다. 반사적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일을 소개하고 보험 보장 분석 예시를 내밀었다. 설명은 보험증권 회수로 이어졌고 그 동네 일대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었다. 나는 소개를 받기 위해 점심때마다 늘 계약 고객의 집으로 짜장면을 시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다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보험증권을 회수하는 과정들을 반복했다. 한 달간 그 동네에 가는 날은 점심으로 짜장면만 먹었을 정도다. 물론 짜장면만 먹고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도망치듯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도 와서 꼭 짜장면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내가 참고 견디는 시간이 훗날 내게 신뢰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랑 상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두세 번씩 와서 짜장면을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 동네를 방문하는 날은 이벤트 같았다. 계약자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소개하고 상담받은 사람이 자기 옆집 사람을 데려오는 식이었다. 릴레이 게임처럼 고객을 늘려나갔다. 결국 나는 작은 아파트의 한 라인 사람들을 모두 계약자로 만들기도 했다. 다시 전 직장으로 들어가 생산과 아주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소규모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5년 만기 6.5% 이자의 저축보험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저금리 시대의 5년 동안 학정금리 6.5% 이자의 비과세까지 받는 상품은 당장 1년만 지나도 구경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대로 금리는 1년도 채 안 되어 4%대로 떨어지더니 이내 3%, 2%를 지나 1%대로 떨어졌다. 그야말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들에게 가입 안내서를 돌렸다.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짜리 상품을 설계하고 바로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렇게 전 직장이 내 실적을 급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나는 급기야 월 30에서 40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1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보험회사 입사 1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온전히 받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자까지 붙어 내게 돌아왔다. 이 일을 시작으로 나는 입사 6년 만에 한화생명 전체 1등을 거머쥐었고 10년 연속 보험 여왕 자리를 석권할 수 있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임신부. 주 2회는 이전 회사를 방문하고 주 1회는 개인 집을 방문하고 주 1회는 새로운 개척을 위해 이리저리 다니며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첫 임신을 하게 되었다. 바쁜 시기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매일 각종 선물과 서류 가방까지 2에서 3개씩 들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 되자 입덧으로 참얼미가 심해졌고 발걸음이 무거워 한 번에 여러 고객을 방문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 좀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차를 사기로 했다. 남들은 운전하다가도 쉰다는 임신 초기에 나는 연수를 받고 곧장 운전을 시작했다. 첫 차는 비스토였다. 파란색 경차였는데 당시 내가 운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차를 몰고 나는 정해진 요일 일정에 따라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며 활동을 지속했다.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였다. 그러던 중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과장님의 아이 보험을 새마을금고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목적지는 울산 시내에서 거리가 꽤 먼 지역이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소개받은 과장님을 만나 나도 임신 중인데 내 아이 앞으로 가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비교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이 보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하며 상품 설명을 시작했다. 내 말을 경청하던 과장님은 내가 추천한 상품에 그대로 가입했다. 인사를 마치고 새마을금고를 나왔지만 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비디오 가게로 들어가 설문조사를 했다. 비디오 가게를 나와서는 그 옆에 미용실로 들어갔다.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과장님의 아이 보험을 체결하러 왔는데 멀리까지 왔으니 그냥 가기 아까워 들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 그 동네에서 만난 사람의 80% 정도가 나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다. 달이 차고 만삭이 되었다. 나는 최대한 설 명절 기간에 맞춰 출산하고 싶었다. 연휴에 출산하고 조금 쉬면 될 것 같았다. 그런 계산으로 명절 연휴 전날까지 만삭의 몸으로 일을 계속했다. 출산하면 한 달 정도는 일을 못할 것 같아 더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첫 아이라 그런지 연휴에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미 애정일을 넘겼는데도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설날이 그렇게 지나고 다음 날 나는 산부인과로 찾아갔다. 병원에서는 유도분만을 해보자고 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는 유도분만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걸 10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죽을 것 같았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셨다. 자궁이 좁아서 고집 부려도 안 되겠어. 수술합시다. 그렇게 첫째 아이는 제왕절개로 음력 1월 3일에 태어났다. 출산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수술한 탓에 예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 같은 병원에 나와 함께 유도분만을 시도했다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를 찾아가 나를 소개했다. 몸조리가 끝나면 집으로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자 언니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래,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출산 동기라는 말이었다. 태어난 나는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3주 동안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다. 조리원의 내 방은 2평도 안 됐다. 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내가 그 좁은 방에 갇혀 누워만 있었더니 우울감이 몰려왔다. 설상가상으로 젖도 돌지 않아 아이에게 젖도 물릴 수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렇다고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휴게실로 다른 산모들을 찾아갔다. 이제 막 출산하고 조리원에 들어온 엄마들이 서로 출산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 엄마가 젖이 너무 잘 나와 남아돈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 혈액형을 물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혈액형이 나와 같았다. 나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기에게 젖을 한 번만 물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그분이 고맙게도 우리 아이에게 젖을 나눠줬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차츰 다른 엄마들에게도 말을 걸고 몇 명을 더 사귈 수 있었다. 내 아이에게 젖을 나눠준 엄마는 중국집을 운영했는데 직접 요리도 한다고 했다. 나도 내 직업을 소개하고 한번 놀러 가겠다고 했다. 임산부의 편지. 마음이 바빠졌다. 내가 출산하고 쉬는 동안에 종신보험이 출시되었다. 언뜻 듣기에도 보장 분석의 완성품 같았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간 몸조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나는 마음이 급해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2에서 3일 더 쉬면서 아이 보육을 도맡아 할 분을 물색했다. 집 건너편에 이전 직장의 생산과 과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모님이 월 50만 원에 낮 동안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다. 나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남에게 부탁하고 출근하게 되었다. 명절 연휴까지 다 합쳐도 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은 날은 한 달 조금 더 될 뿐이었다. 회사에 나가자마자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종신보험 교육을 먼저 받았다. 교육장에 들어온 강사는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 라는 제목의 영상을 먼저 재생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는 내용이었다. 슬픔과 가난에 내몰린 영상 속 주인공은 아기를 데리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부분에서 교육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사람들은 통곡하며 영상을 계속 보았다. 당시에 막 출시된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는 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저히 남 일 같지 않았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영상이 끝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종신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품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교육이 끝나고 나는 고객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대한생명 정미경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해도 고객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예쁜 공주를 낳고 건강하게 한 달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여러분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쉬어가야 한다는 옛말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한 달간 산후조리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막상 한 달이라는 시간을 쉬고 와보니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부산하던 차였는데요. 마침 보장 분석의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며칠 정신이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렇게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게 출산 선물을 주실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정의 가장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저 정미경이 앞장서 그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 분석을 통한 완벽한 보장을 설계해 드릴 수 있도록 꼭 한 분이라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 저와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기적을 가져왔다. 수많은 고객이 내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소개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봄은 누구보다 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 3월 한 달, 거리에 벚꽃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소개 영업의 꽃은 이미 만발했다. 덕분에 내 3월 영업 실적은 울산 지역에서 전체 1등을 달성했다. 입사 후 최고 업적이었다. 신뢰의 가치. 물론 소개로 이어지는 연고 시장인 만큼 나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었다. 그 무게가 나를 긴장시켰지만 기쁨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내가 개척 시장에서 연고 시장으로 눈을 돌려 새롭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출산 후 일을 하러 다시 회사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다 아는 분들을 통해 소개로 이어진 고객들과의 약속이었기에 배신할 수 없었다. 그런 나의 책임의식에 신뢰를 느낀 고객들이 자신의 지인을 계속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다. 만약 내가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고객들은 내가 출산 후 계속 쉬는 줄로만 알고 소개도 없지 않았을까?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금융 안정과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고객은 자신의 가족과 재정 안정을 맡기는 결정을 내릴 때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동을 중시하는 보험 설계사에게 의존하게 된다. 나는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성공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은 자신의 돈, 시간, 정보를 맡길 때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하고 고객의 추천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넷째,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중요하다. 열린 의사소통은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키우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신뢰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준다. 세계적인 자기 개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이 기반 없이는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리고 신뢰 쌓기는 상대에 대한 칭찬과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도 했다. 성공하기 위한 기술에는 빛나는 이론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이다. 이 점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길 바란다. 멘토를 찾아 멘토가 되는 길. 나에게 선생님은 그런 분, 나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멘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사람 말이다. 나 또한 고객들에게 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과 나는 서로 닮아갔다. 가끔 선생님을 만나면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졌다. 선생님과는 최근까지 함께하면서 서로가 가진 재능을 공유했다. 좋은 멘토와 멘티 관계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아닐까. 성공을 향한 여정은 종종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멘토를 찾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멘토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성공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학습과 성장의 여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한계에 부딪히거나 스스로 만족하며 안주하려 할 때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따뜻하게 해주는 멘토를 찾았기에 전환점을 맞아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훌륭한 멘토는 멘티를 강제하려 하지 않는다. 또 좌절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강인함을 이유로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며 언제든 손을 내밀어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다. 멘티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게 해준다. 함께 걷고 나아가자.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 믿는다. 성공의 두 날개. 모발센터를 하는 성형외과의 한 원장님은 인생은 운칠기삼이라며 나의 운이 너무 좋아 자신도 함께 그 운을 타고 싶다면서 내 고객이 되기도 했다. 물론 운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나에게는 큰 무기가 된 것이다. 그 원장님은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지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분으로 나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일치했다. 나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할 만큼 아끼고 지지했다. 그 당시 나는 점심으로 항상 차에서 김밥을 먹고 상담에 들어갔고 저녁도 대구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충 때우는 정도였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행복한 시절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성공하는데 인맥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협력하며 성장한다. 인맥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본질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인맥을 통해 뻗어 나가지 못한다면 성공을 향한 추진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해 성공을 더 가속해야 한다. 자신을 특별하게 포장하고 성장시키며 새로운 인맥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맥의 첫걸음은 항상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가야 한다. 진정한 관심과 진심 어린 소통은 인맥을 쌓는 데 필수적이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나 요구사항을 듣고 공감해주면 그들은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때마다 소개와 연결의 문이 열렸다. 1부와 2부에서 이야기한 신뢰와 인맥은 성공의 두 날개와 같다. 이 두 날개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외로운 여행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다. 신뢰와 인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누구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케팅으로 만든 동아줄. 짧은 시간에 더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은 과연 뭘까? 바로 내가 늘 활용하는 오케팅 비법이다. 오케팅은 특별히 복잡하다거나 전문성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럼 오케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오케팅이란 용어는 내가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만들었다. 표기 자체는 알파벳 O와 영어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마케팅과 어감도 비슷해 최종 선택하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 생계형 마케팅 천재 오두환이라 명명했다. 그래서 OK라는 긍정의 의미, 그리고 O 형태로 돌고 돈다는 순환 사이클의 의미도 담았다. 오케팅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알파벳 O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오케팅은 특정 사업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케팅은 우리 살 어느 부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 오케팅만 잘 해낸다면 투자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특별해질 수 있다. 오케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선한 데에 비전을 품고 단기 장기 목표를 설정해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강점을 찾아 강조하고 단점은 보완한다. 롤모델이나 경쟁자를 설정하고 오케팅을 할 타깃까지 정한다. 그런 다음 이해하기 쉽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든다. 슬로건은 순간적으로 상대방 뇌리에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설득하기 쉽게 해준다. 이후 베타 테스트를 통해 오차를 줄여 본격적으로 타깃에게 알린다. 후기를 분석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점차 좋은 후기와 평판을 쌓아나간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실수를 줄이고 트렌드와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을 특별해 보이도록 잘 포장해서 알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아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해 보이도록 포장을 잘해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질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서 포장한다는 것이 마케팅이고 알리는 것이 광고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고 광고해야 한다. 마케팅과 광고의 최종 목적은 파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자신을 먼저 팔아라.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 필립 카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마케팅할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나 장소, 아이디어, 경험, 그리고 조직을 마케팅할 수도 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마케팅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해 보이도록 포장하고 남들에게 알리면 그 포장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어느새 포장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를 높여 다시 포장하고 알리기를 반복하면 된다. 마케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케팅 또한 밥 먹고 숨 쉬듯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케팅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 이미 무의식적으로 오케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행적을 되짚어 보아도 우리는 그들이 오케팅을 잘 수행해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케팅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결국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마케팅이야말로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맞춤형 오케팅. 내가 마케팅의 미움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나는 끊임없이 마케팅을 해왔다. 모두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케팅을 생계형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나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행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케팅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 잡은 기회들을 붙잡고 마케팅한 결과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빠르게 부자가 된 내가 산증인이다. 전혀 특별한 것 없는 내가 해냈으니 여러분이라고 못할 것 없다. 예를 들어보자. 한 장을 읽은 여러분은 이미 내가 아버지를 도와 자동차 판금 도색에 관한 광고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떻게 오케팅을 했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나는 광고를 널리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치를 빛나게 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늘 말한다. 마케팅 또한 만들고 먹 찾는 헌티 앵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로 빨리 읽으면 마케팅과 발음도 유사하니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인식시키고 가치를 알리는 것이 내 일이다. 먼저 나는 아버지를 돕겠다는 선한 대의를 품었다. 오 박사의 자동차 판금 도색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고 아버지의 강점을 살려 광고했다. 별로 내세울 것 없던 아버지의 간판점 경력이나 페인트칠 경력을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구축했다. 또한 작업 성공 사례를 뽑아 나열함으로써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고 생계를 위해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하는 나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진정성 있게 호소했다. 그리고 신뢰를 이끌기 위해 아버지의 사진과 내 휴대폰 번호도 오픈했다. 롤모델을 1급 공업사로 설정해 고객 범위를 넓혔다. 그러자 카페 게시판을 통해 손님들이 몰려왔고 경험이 쌓이는 만큼 아버지의 실력도 향상됐다. 만족한 고객들이 카페를 통해 스스로 광고하기 시작했고 사업은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일을 놓으실 때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나라면 아버지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접으시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세를 모아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아버지가 직접 노동을 하는 대신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가 지금쯤 1급 공업사 사장님이 되셨을 거라고 믿는다. 혹자는 아버지가 개인 사업자였으니 마케팅이 통했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케팅은 사업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이 마케팅을 잘하면 직장 상사나 대표에게 인정받아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어떤 업종이든 필요한 마케팅과 광고가 습관이 되도록 몸에 익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들과 같은 양의 일을 해도 더욱 대접받을 수 있다. 주부의 경우는 어떨까? 오케팅을 제대로 적용하면 아이들에게 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주부들에게도 그 재능을 인정받아 교육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누구나 숨겨진 재능이나 잘하는 것이 있다. 오케팅은 바로 그런 숨겨진 재능을 주위에 알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낸다.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당연히 가능하다. 마케팅을 제대로 몸에 익히면 사고력이 높아지고 학업 성과가 좋아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커진다. 발표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약점을 감추는 데 능숙해진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케팅을 수행하면 면접관에게 호감을 얻어 채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대학생 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오케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물론 그때도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학생도 오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낙제생의 오케팅. 어려서부터 내 꿈은 교사였다.
내 성적에 맞춰 교직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교를 고르다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문제는 내가 누구보다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암기 과목은 기피 대상 1호였다. 어려서부터 나는 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물며 책을 읽어도 책 속의 위인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니 줄줄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에게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내 성적은 올시를 기록했다. 낙제점에 학사 경고까지 받았지만 나는 내 성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교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도 학부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야만 교원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낭패였다. 그렇다고 포기부터 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교사가 될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오케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무의식적으로 행한 생계형 마케팅이었다. 계산해보니 남은 학기 동안 올 A를 받아도 부족했다. 그나마 남은 과목 대부분에서 A+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내가 무슨 수로? 여느 모범생들이 하듯 공부만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아무리 경쟁자 모범생들 늘 분석해도 공부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먼저 나를 분석했다. 확실한 포지셔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았다.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 정리한 다음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일단 교수님이 느끼는 나의 가치를 올려놓는 일이 먼저였다. 수시로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교수님이 제시한 답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들을 들고 다시 찾아가 내 성실함을 증명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교수님이 기획하신 모임이나 교대의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수업을 경청했고 강의가 끝나도 마지막까지 강의실에 남았다. 연구실로 이동하시는 교수님 옆에 붙어 대화를 이어갔다.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강의실에서 전공 서적을 열심히 읽었다. 교수님께 들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결국 광고의 목적은 들키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과 소통이 원활해지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내 꿈과 개인적인 사정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고 진실한 조언과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교수님을 통해 배우게 된 것들도 참 많았다. 내 생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의도치 않은 배움까지 얻은 좋은 기회였다. 그럼 나는 시험을 잘 봤을까? 꼭 그랬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시험지를 받고 문제의 요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나는 백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내가 파악한 문제에 대한 나만의 답을 써냈다. 물론 교수님이 원한 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간절함을 담아 시험지 앞뒷면을 모두 글자로 채웠다. 어쩌면 그 지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내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 학점 결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원하는 학점을 달성하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것도 2개나. 물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향상된 이유도 있겠지만 과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나는 이것이 나를 마케팅하고 광고한 결과라고 확신한다. 후에도 여러 번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꿈을 재설정해왔다. 신사업을 일으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렇게 오케팅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직원에게도 거래 지점 원장님들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나는 이미 튼실한 동아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줄을 잡느냐, 즉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나?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나도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나를 끌어올려줄 똥아줄만 찾아다니며 살 것인가? 물론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처음 시작할 때는 나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 처음 훌륭한 줄을 찾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줄을 잡고 올라가 끝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못지않은 동아줄이 되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생에서 고비가 찾아와도 오케팅을 생활화하여 성장을 멈추지 말고 설사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오케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다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발을 헛디뎌 실족하는 것은 한순간이니 말이다. 부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판타지는 현실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판타지인 것이다. 퇴짜대장 오두환? 상위 1%, 아니 5% 안에라도 들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95%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부터 모순이다. 나도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언제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냉담한 반응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의 초라했던 대부분의 시작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사업체 운영과 더불어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환영받는 스타 강사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대의를 품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 대의를 놓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그 대의를 실천하고 싶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오케팅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오케팅을 알려주고자 노력했다.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반,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별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나는 지방대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놈일 뿐이었다. 한 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이 원래 잡혀있던 강연의 강사가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되었다면서 강사 추천을 의뢰해왔다. 선뜻 내가 직접 무료로 마케팅 강연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분명선이었다. 하지만 그 지인은 내부 논의 과정도 없이 바로 거절했다. 마케팅 강연은 필요 없다는 이유였다.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 어떤 편견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경영학 전문 과정에서나 들을 법한 내용쯤으로 생각해 다들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런 전문적인 학문 분야도 당연히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알리고 싶은 마케팅은 그런 고학력자들이나 학습할 수 있는 난해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내가 개발한 오케팅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는 생계형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린이에게도 적용하는 마케팅이라고?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상품 영업을 하는 사람, 즉 직업인으로서 판매원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케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전략이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다. 오케팅은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내가 되는데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의 또 다른 저서 중에 특별한 내가 될래요 라는 책이 있다. 오케팅의 동화 버전이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초등학생도 오케팅을 통해 얼마든지 대의를 품고 더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오케팅을 아는 어린이라면 대의를 품고 자신의 장점을 더 특별하게 포장할 줄 알며 자신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오케팅을 할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알파벳 O처럼 다시 목표 재설정, 재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오케팅을 생활화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 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이들에게도 오케팅을 가르쳐 주고 싶어 집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마케팅 강연을 제안해 보았다. 무료 강연이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내 제안을 거절했다. 역시 마케팅 강연은 필요 없다는 이유였다. 내 전공 과목 강연이라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전공한 내 교과목 내용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실생활에 적용해 더 특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오케팅 강연이었다. 계속해서 내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는 크게 실망했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멈췄을까? 절대 아니다. 내 대의가 거절당한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그 또한 내게 오케팅할 기회가 온 것일 뿐이었다. 나는 오히려 마케팅과 광고를 더욱 대중화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오케팅, 광고의 8원칙, 특별한 내가 될래요 등의 저서들을 출간할 수 있었다.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인 책들이다. 글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막히는 부분이 없이 술술, 쉽게 읽히는 글이 제일 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동아줄이 되어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면 사람들의 시선부터 달라진다. 별 볼 일 없던 놈도 별난 놈이 된다. 내가 강연을 제안하지 않아도 먼저 돈을 들고 와서 강연을 부탁하게 된다. 그 돈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 코칭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나조차도 감동에 벅차오를 때가 많다. 한 CEO는 더는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고객 소개가 늘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그분은 현재 생산 공장을 늘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부터 변호사, 병원장, 강사, 프리랜서, 작가, 전업주부까지 나의 코칭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모두가 내가 내민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고 있다. 다양한 강연의 초빙 강사로 다니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어디서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론 내 본업이 강사는 아니다. 내 주업은 어디까지나 마케팅과 광고이다. 오히려 강연을 하려면 2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연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데 때문이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봤기에 그 시기에 누군가 동아줄을 내밀어 주었다면 조금은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래서 더더욱 강연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쉽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또 다른 동아줄이 되어 주길 바란다. 부자를 향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많은 시장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질과 양에서 하이엔드 클래스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물론 큰 물에서 놀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은 필수이다. 돈이 많은 고객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나 제품, 솔루션을 기대한다. 따라서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업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오히려 개인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신뢰를 중시한다. 따라서 신뢰를 쌓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목표를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높은 보상과 긍정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또한 이를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 더 큰 성공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실한 투자초. High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투자에 있어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이며 투자를 감행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말이다. 결국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고위험을 극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투자초가 있다면 어떨까? 심지어 매년 배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면? 투자한 기업이나 부동산의 가치까지 덩달아 오른다면? 매달 수익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이나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일조차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져야만 한다. 안정적이라는 말에서 눈치챘겠지만 손해볼 확률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도 그동안 적금, 주식, 부동산 투자까지 모두 점검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모두 쉽지 않았다. 적금은 안정적이나 수익이 적어 성장하기 어려웠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손실 위험이 컸다. 내가 고민 끝에 오케팅적 사고로 간신히 찾아낸 투자처가 있다. 하다면 이번 장을 함께 살펴보자. 작가 도전. 이 책이 나의 첫 번째 책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독자가 아는 사실이다. 나는 앞에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임을 밝혔다. 하지만 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길 반복했다. 그럼 내 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나는 내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유용한 것들을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책을 쓰기로 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세상에 이미 많다. 사실 상위 1%인 사람들을 위한 학문은 모두 돈을 벌게끔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99%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최대한 어렵고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현학적인 용어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1%에 진입하길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나는 일반인들이 1%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마케팅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바닥부터 시작해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바닥을 잇는 힘껏 박차고 뛰어오른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일이야 내 의지로 쓰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책으로 출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글도 제법 잘 쓰는 편이라 생각했지만 책을 출판한 경험은 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교원 자격증을 따야 할 때도 신문사 입사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안 될 것부터 미리 걱정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당연히 글을 쓸 때도 출판사에서 내 책을 출간하지 않으리라는 걱정을 미리 하면서 쓰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나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어디서도 내 책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겁부터 먹었다면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오케팅이나 광고의 8원칙, 특별한 내가 될래요 같은 책들은 아예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원고를 쓰는 동안에는 글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새로 찾은 목표에서 이미 내 책은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였고 여러 나라의 문자로 번역되어 국경을 넘었다. 그 일이 가능해지려면 제대로 된 출판사를 만나야 했다. 내 목표를 달성할 저력을 지닌 출판사를 직접 선별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나는 출판사가 나를 선택하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출판사를 물색했다. 아무 출판사에서나 내 책을 출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때만 해도 투고만 하면 내가 선택한 출판사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내 책을 출간할 출판사는 당연히 기획과 편집 능력이 좋아야 하고 마케팅과 광고 능력까지 기본으로 갖춰야 했다. 아무리 원고 내용이 좋아도 출판사의 마케팅과 광고 능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책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찾은 출판사 리스트는 수백 개였다. 출판사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럴수록 스스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사를 찾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검토 끝에 출판사를 총 3곳으로 추렸다. 글을 쓰고 출간을 한다는 것도 모자라 대형 출판사를 통한 출간 계획을 주변에 알리자 열렬한 응원이 쏟아졌다. 미쳤다고. 이쯤 되면 미쳤다는 소리도 반가울 수밖에. 불광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고. 그런데 남이 보기에도 내가 미쳐 보인다니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 오케팅이 필요한 순간 대형 출판사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투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담당자가 그 많은 양의 원고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면 평범한 원고 상태로 투고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원고 중에 내 글이 담당자 눈에 띄어야 한다. 담당자가 내 원고를 읽게 해야 한다. 나는 방법을 찾느라 오래 고심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글쓰기였다.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돕자는 목적 외에도 책을 출간해 이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책을 출간함으로써 출판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나는 저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인세율보다 훨씬 낮은 3%를 제시했다. 처음부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심이었다. 무엇보다 출간이 진행되면 마케팅과 광고 전문가인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하는 강연에서 교재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종 희망 출판사를 한 곳으로 정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내가 선택한 출판사에 맞춤 제안서를 작성했다. 투고란이 버젓이 있었지만 나는 투고란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일단 원고를 읽기 좋게 편집해 책처럼 15권을 제본했다. 그리고 출판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광고한 덕에 어렵사리 미팅 약속까지 잡는데 성공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출판사 방문 시 어떻게든 나에 대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백설기를 준비해 돌리기로 했다. 출판사 근처 떡집을 물색해 약속 시간에 맞게 예약했다. 갓 만들어 따뜻한 떡처럼 내 원고도 따끈따끈한 인상으로 남길 원했다. 담당자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 오매불망 출간 확정 소식만 기다렸다.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출간 거절 통보였다. 뜻밖이었다. 다른 출판사에도 출간 제안서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출간 거절을 당했다고 책 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케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내가 찾은 투자처. 내 책은 내가 정한 조건에 맞는 출판사에서만 출간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출판사에서는 내 책을 출간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도 없고 내 책의 출간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 내가 찾은 확실한 투자처는 나 그리고 우리 회사였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생각을 계속하다 내린 결론은 내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사를 직접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금 하는 일에 지장을 줄 것이 뻔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 험난하리라는 것도 예상되었다. 하지만 언제 내가 가본 길만 골라 걸어왔던가. 나는 그간 길을 내며 걸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길을 새로 낸 결과 얻게 된 것들을 떠올리자 용기가 생겼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출판사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 책 출간뿐만 아니라 이후 내 사업에도 얼마든지 활용해 성장할 가능성이 컸다. 내가 마케팅과 광고 전문가이니 독자들에게 내 책을 알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출판사보다 잘할 자신도 있었다. 더불어 나처럼 진정성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책도 출간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장점이 훨씬 더 많았다. 내가 출판 전문가가 아닌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출판 전문가를 찾으면 해결될 문제였다. 사람들은 간혹 나에게 20여 개나 되는 사업체를 어떻게 다 운영하느냐고 질문하곤 한다. 그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그것은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별한 직원들에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직원들의 특별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특별한 직원을 다시 찾아야 할 차례였다. 오케팅적 사고로 무장하고 여러 사람을 면접한 결과 나에게는 없는 꼼꼼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전문가를 찾는 데 성공했다. 나는 새롭게 출판사를 차리고 곧바로 책 출간에 돌입했다. 첫 책으로 오케팅을 내고 싶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라 아껴두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고의 8원칙과 마케팅 관련 수험서를 먼저 출간해 보기로 했다. 처음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오케팅을 완벽하게 출간하자는 계획이었다. 예상대로 책 출판이 처음인 우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광고를 진행한 후 유통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꼬였다. 광고 시한 수정만 수십 번을 하는 사이 유통이 먼저 시작되었다. 첫 시행착오는 각오했던 것이라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남을 테니 괜찮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첫 술의 베스트셀러. 그런데 웬걸 광고의 8원칙 이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별똥별처럼 한번 반짝 노출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13주 연속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했다. 마케팅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도 여러 번 차지했다. 우리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광고의 8원칙 이 이룬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에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영문 웹진에 내 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상승세를 타고 광고의 8원칙 은대학교의 마케팅학과 교재로 선정되었다. 광고 공부를 할 때 책으로만 뵙고 존경하던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초빙 강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또한 이 책을 접한 분들로부터 강연, 컨설팅, 마케팅 광고 문의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돕고자 시작한 일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기적을 일으켰다. 기대하지 않았던 광고의 8원칙 이 정도였으니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출간한 오케팅은 어땠을까? 두 번째 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오케팅 출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첫 책의 성공 덕분인지 이번에는 직원 모두가 기대하는 눈치였다. 나도 그랬으니까. 감사하게도 오케팅은 출간 첫 주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7주 연속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1에서 3위를 기록했다. 대박이었다. 오케팅은 해외 판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태국에서 번역본이 출판되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이 끝난 상태이다. 우리는 이에 힘입어 드디어 어린이들도 오케팅을 접할 수 있도록 동화 버전 오케팅 책 특별한 내가 될래요를 출간했다. 처음 보육원에서 강연을 거절당했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오케팅을 어려서부터 적용한다면 나는 한계인을 넘어 국가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진심을 담은 특별한 내가 될래요가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책을 2022년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했다. 결국 나는 다른 투자처가 아닌 바로 나와 우리 회사에 투자한 결과 예상보다 더 큰 보상을 누릴 수 있었다. 포기 대신 오케팅. 흔히 쓰는 투자라는 말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이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금, 외화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떻게든 소득을 높여 부자가 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사람들이다. 나도 동생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 주식 투자가 다 그렇듯이 나도 경기에 따라 수익을 보기도 손실을 보기도 했다. 결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다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나를 발견했다. 요즘 같은 주식 시장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돈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거기에 들인 내 시간과 노력 그리고 투자에 신경 쓰느라 본업에 소홀해진 것까지 고려하면 확실한 마이너스다. 그런 사람이 비단 나쁜 일까? 나는 계속 주식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만약 주식 투자를 그만둔다면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일까? 나는 다시 오케팅적 사고에 돌입했다. 주식 투자하듯 누구보다 잘 알고 발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했다. 투자 후에도 오랜 시간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을 투자처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투자처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나와 우리 회사였다. 나와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확실한 투자처였다. 게다가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이득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직원들과 나눌 수 있으니 이보다 적합한 투자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수익의 대부분을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나는 강연으로 이루지 못한 꿈을 책으로 성공시켰다. 지금도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나는 강연보다 더 힘이 센 것이 글이라고 생각한다. 강연은 듣고 나면 머릿속에서 휘발되기 쉽지만 글은 기록되어 보존되기 때문이다. 처음 출간 거절을 당하고 속상했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되었다. 그러니 대의를 향해 걷는 길목마다 좌절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때 내가 출간 거절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출판사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케팅이나 광고의 8원칙, 특별한 내가 될래요도 제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출간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큰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회사에 투자한 것에 몇 곱절로 보상받았다. 비단 출판사뿐만이 아니다. 내가 처음 입사했던 네트워크 병원 광고회사에서도 나는 신규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회사에 투자를 끌어냈다. 그럴 때마다 매출 신장을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 나는 직원일 때부터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하라는 대표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나는 포기 대신 더 큰 투자를 결행했다. 나라고 돈이 많아서 매번 투자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투자했다. 당시 잘못되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는 밤낮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오케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마을. 내가 아직도 계속해서 회사의 수익을 재투자하는 데는 나만의 더 큰 목표가 남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내가 품은 대의이다. 대의를 꿈꾸는 사람이 모여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벌면서 즐겁게 사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결국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고 직원들을 위한 투자이며 함께하는 기업들을 위한 확실한 투자인 셈이다. 그렇게 투자로 인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를 감행한 결과 나는 2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튜브 채널도 3개를 운영한다. 숨은 인재를 발굴해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지식 포털, 특별한 전문가를 만드는 킹메이커 오도한, 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꿈차싸 채널이 그것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대의를 이어가기 위해 나는 현재 영재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삼본에 문을 열 혁신영재사관학교는 한때 교사가 꿈이었던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학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애초에 대의로 품었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빠뜨릴 수는 없다. 이 학교는 범용 AI, 메타버스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지향한다. 한국형 상상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가 될 예정이다. 한국형 상상융복합 인재란 인문학과 신기술을 10분 활용하며 동료와 협력하여 새로운 세상을 규정하고 자신과 동료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획일적인 수업으로 누가 먼저 정답을 맞추는가가 아닌 개개인의 특장점을 찾아 키워주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졸업 전에 창업가를 배출해 학교가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은퇴하면 끝이라고.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즉, 재무설계는 현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은퇴 후나 더 나아가 사망 이후까지도 적용된다. 재무설계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고 그 꿈을 미래 세대에게 이어준다. 따라서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미래를 준비하라.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회장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12년 대구에서 미용실 원장님의 소개로 알게 된 고객이 있다. 원장님은 센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꿈을 갖게 만드는 일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정원과 자신이 살 집이 필요해 마당에 있는 주택 매입을 원했다. 나는 원장님의 자금에서 부족한 자금 중 일부는 담보대출을 받고 일부는 부모님께 증여받고 또 일부는 사업하는 원장님의 이모님께 빌려서 마련한 후 갚는 조건으로 설계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내게 믿음이 생긴 원장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 했다. 당시 나는 CEO 플랜을 통해 기업 대표 고객들의 퇴직금을 10억 원 이상으로 준비하면서 급여를 10배 이상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터라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원장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낯선 사람은 잘 만나 주시지 않는다며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원장님과 시간을 맞춰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 경주로 갔다. 나는 회장님을 만나 인사하고 명함을 드렸다. 회의가 있으니 밖에서 기다려요. 이 말만 남기고 회장님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70대 나이에도 우렁찬 목소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분이셨다. 나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기로 했다. 한참 후에 회의가 끝났는지 회장님이 회의실에서 나오셨다. 나는 곧바로 회장님께 달려가 잠시 차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회장님을 모시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내 명함을 보시더니 보험회사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먼저 털어놓았다.
보험회사 사람은 필요 없다는 눈빛이었다. 옆에 있던 원장님이 자신의 재무설계에 많은 도움을 준 분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나는 대뜸 회장님께 질문을 던졌다. 이럴 때는 먼저 질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회장님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했다. 회장님, 현재 회장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님은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툭 던지듯 대답을 하셨다. 500만 원이요? 나는 다시 물었다. 회장님 이 회사를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회장님은 다시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셨다. 한 10년 조금 지났소. 그 답이 나오기 무섭게 나는 다시 회장님께 말을 꺼냈다. 회장님, 10년 이상 사업을 하시는 동안 이전에 사업을 하지 않을 때와는 많은 게 달라졌죠? 내 질문에 회장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난 이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대기업의 임원이었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어려웠지. 이제야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만. 회장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이 창업 후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쏟아부은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법인회사를 회장님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는 주주들의 것이지 절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나 상여금이 지급되듯 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이 지급되는 거죠. 2012년 말까지만 해도 임원들에게 노력의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로에 대해 보상하고자 6배수, 12배수 등 정관에 적힌 대로 가져가도 되는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최대 3배수로 퇴직소득세의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2012년까지는 퇴직금 정산 기준액이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였지만 현재는 직전 3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급여를 올려받아도 퇴직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회장님 노력의 대가인 퇴직금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억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만난 고객들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관을 개정하고 보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6배수 기준으로 계산해 20억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퇴직소득세는 일시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을 잉여금에서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급여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뭐랄까, 회장님은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회장님을 찾아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찾아온다 해도 바로 쫓겨날 것 같고요. 회장님은 바로 인정하셨다. 맞아요. 온갖 보험회사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오긴 하는데 오는 족족 내가 다 쫓아냈지. 회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셨다.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회장님, 현재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나와 집사람으로 되어 있어. 마침 소액주주 자격을 가진 자녀들에게 차등 배당을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모님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들에게 소액으로 증여해야 한다고. 둘째 딸인 원장님의 주택 매입 자금을 이모님께 빌리면 향후 갚아야 할 자금의 출처가 필요했는데 좋은 기회였다. 차등 배당으로 매년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보였다. 첫째 딸도 필요시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이런 사항들을 회장님께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 첫째나 둘째는 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회장님은 내가 한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다음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그렇게 회장님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왔다. 애정이 깃든 회사. 우리 아버지이지만 저도 좀 무섭고 어려워요. 평소 만나는 분들도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전무님을 딸인 저보다 더 가깝게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은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이 간다고 했다. 나도 사실 처음 대면했을 때는 회장님이 좀 무서웠다. 그렇다고 말도 못 꺼내보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설사 오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고 해도 후회 없도록 준비한 말은 다 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회장님께 다 말할 수 있었다. 만약 회장님이 이미 많은 급여를 받고 계셨더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가 적다면 차후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 질문을 먼저 던진 것이다. CEO라면 누구나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직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높은 근로소득세를 고민한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는 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대표가 많지 않았다. 주식도 마찬가지였다. 자신과 배우자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익도 차후 주식 가치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이 상속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나중에 원장님의 어머니도 만났다. 첫 대면에서 나를 경계했던 회장님과 달리 사모님은 나를 반겨주셨다. 제부가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동생이 승계받아 사업을 해요. 그런데 상속 문제도 그렇고 돈도 이래저래 어렵다고 하네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아직 그런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 펀드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가 있었는데 수익을 못 보는 마이너스 상태였다. 그러니 정리해 달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수익이 나는 시점이 있을 테니 일단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님은 다른 자금들도 정리하기를 원하셔서 나는 주신 자료를 다 챙겼다. 사모님은 이미 중소기업 상속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계셨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셨다. 게다가 회장님 성격상 사모님이 직접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것까지 내가 대신 얘기해 준다니 반가우신 눈치였다. 회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울 때 사모님도 사업에 상당히 이바지하셨다고 들었다. 그만큼 사모님도 회사 재무에 관심이 많으셨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사업에 관여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많이 도왔어요. 애정이 깃든 회사인 만큼 회장님 사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셨다. 나는 제일 먼저 회장님과 사모님의 급여를 인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자녀에게 주식을 조금이라도 증여하도록 진행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차등 배당을 통해 자금을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회장님 앞으로 사망보험도 가입해드리고 싶었지만 고연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신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차후 퇴직금으로 현금 대신 보험 현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 변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시킨 것이다. 보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오래된 경력과 차장님이 있었다. 회장님이 딸들보다 더 신뢰하셔서 많은 것을 의논하는 상대였다. 그 차장님의 남편분도 회사에 들어와 운영을 돕는 상황이었다. 회장님은 그 남편분을 회사의 임원이라며 나에게 소개하셨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분과 상의하라고 당부하셨다. 남편분은 직책이 상무로 회사의 총책임자였다. 나이는 나와 같았지만 내가 회사의 자금 사항에 관여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나는요, 보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서 고작 보험이나 가입할 거면 이익 내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겠네. 마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익을 내고 말고 할 것처럼 말했다. 회장님이 믿고 경영 총괄을 맡기는 사람이라 나로서는 상무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상무님에게도 보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무님은 보험을 싫어하시니 개인적으로도 가입하신 보험이 없겠네요? 당연하죠. 제 인생에 보험은 없습니다. 단호한 말투였다. 많은 사람을 만나 온 나에게 강한 부정은 긍정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나에 대한 상무님의 강한 부정에는 긍정의 끈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후 나는 회사의 정관과 임원들의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재정 상태와 경영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차츰 회장님과 상무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좁혀나갔고 결국 신뢰받게 되었다. 어느 날 회장님이 거래하는 회계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해 준다며 나를 식당으로 부르셨다. 회장님과 처음 같이 하는 식사 자리였다. 회장님과 사무장님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더 된 관계였다. 사무장님은 선한 인상으로 나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결산 전이면 항상 셋이 함께 모여 배당이나 급여를 결정하곤 했다. 사모님의 개인 자금도 내가 계속 설계했다. 사모님은 내게 큰따님도 소개해 주셨다. 큰따님은 아이들 교육과 살림에 신경 쓰며 전업주부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딸들이 차등 배당으로 받은 돈을 다 써버릴까 걱정하셨다. 저축할 방법을 모색하자고 나에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았다. 사모님 바람대로 나는 큰따님이 배당받는 부분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큰따님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조금이라도 증여하면 배당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에 나에게 따로 문의를 해왔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진 주식 중 가업승계가 안 되는 부분만 조금씩 손주들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내 딸이 보험 영업을 한다고. 큰따님의 작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즈음이었다. 나는 큰따님이 회사로 들어가 가업을 승계받는 방안을 미리 생각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장님은 상무님을 전무로 승진시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케 했기 때문에 큰딸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눈치를 보고 계셨다. 나는 전무님에게 가업을 승계하실 것이 아니라면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따님이 회사에 들어가야 업체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계속 강조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번번이 거절하셨다. 우리 딸이 회사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어요? 괜히 차장과 전무한테 책만 잡힐 것이야. 회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성장한 기업과 CEO 플랜으로 이익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상속이라는 폭탄을 들고 가야만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자녀에게 미리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혼란스럽지 않게 가업 승계를 마칠 수 있다. 내 생각은 분명했다. 그래서 더더욱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큰따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재무적인 부분이나 금융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고 우리 회사에 FP 교육을 받게 했다. 마침 작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여유가 생긴 큰따님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그 힘들다는 보험 영업을 한다는 말에 회장님은 놀라워하셨다. 큰따님은 보험회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보니 세금이나 돈 문제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회장님께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큰따님을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하셔서 제가 우리 회사로 데려가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살림만 하던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회장님 회사에 컨설팅하듯 그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무, 금융에 관한 이론 교육은 이미 다 받았고요. 이제 실무를 배우러 업체에 직접 다니려고 합니다. 내 말에 회장님은 목소리를 높이셨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험 영업을 한다고. 그걸 우리 딸이 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회장님은 당신 딸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다시 회장님께 따님이 시험에 합격한 사실과 이미 필드에서 활동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회장님은 놀라시면서도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다짐한 듯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달 정도만 다니고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보험 일까지 할 수 있다면야. 아버지 회사에 자리만 하나 만들어 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겠구먼. 일단 경리과 차장에게 일을 배우라고 해야겠네. 그날 회장님은 큰딸에게 뭔가 할 말이 많으신 표정이었다. 가업승계 준비 완료. 나는 그동안 많은 고객을 만났고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CEO들은 회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에 누구보다 회장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신 자식이 회사에 들어와 다른 직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 듣는 것이 걱정되셨을 것이다. 또 경리과 차장과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전무와의 불편함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딸의 입사를 반대할 이유는 많았다. 그런데 딸이 보험 설계사 일을 배우고 있다니 신경 쓰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하니 회사에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도 생기신 것 같았다. 그렇게 큰따님도 회장님 회사로 입사해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큰따님을 코칭하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기회였다. 회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에 참여할 사모님이 별도로 운영할 자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장님과 사모님만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보다는 자녀들도 주주가 되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을 담당해 온 전무님과 경리과 차장님도 주식 일부를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해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 사모님은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다. 업무 분리를 시도하여 차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덜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자회사의 주주로 전무님과 경리과 차장님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 또한 자회사의 성장에 더 신경 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님은 실질적인 퇴사를 통해 퇴직금 형태로 이익금을 회수했다. 폐암 진단.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안타깝게도 회장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이 들거나 치료해도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일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해 자신이 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이나 종신보험 같은 용어를 극도로 꺼리는 편이다. 상속 전문 컨설턴트로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야말로 고객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사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산의 이전과 보존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10년 아니 20년에 걸쳐 자산을 이전해야 하고 또 이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그 자산을 지키고 계속 키울 힘을 기를 시간도 필요하다. 갑자기 자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자녀로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자산 규모를 키우기는커녕 지켜내기도 힘들다. 그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이 건강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전문가가 함께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단순히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한 이벤트성 컨설팅을 담당하려는 업체들이야 많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그들과 함께 상속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까지 기업의 건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해줄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 10년을 납부하고 종신토록 보장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 계속 사후 관리를 하다 보면 세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알맞은 컨설팅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회장님이 암 진단을 받은 시기는 컨설팅 8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완치가 어려워 예후가 좋지 않은 폐암이었다. 회장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일단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받으시도록 했다. 많은 치료비뿐 아니라 암 환자에게 좋다는 대체 의학적으로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 회장님이 치료에 집중하시는 동안 큰따님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애썼다. 치료 중인 회장님을 뵈러 병원에 간 적이 있다. 커다란 몸집은 왜소해졌고
호랑이 같던 얼굴마저 소년처럼 변해 사모님께 의지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회장님은 나에게 회사와 따님들을 부탁하셨다. 지금 회사 경영을 모두 부사장 이전 전무이 다 보고 있는데 내 딸이 대표가 되어도 옆에서 도와줄지 걱정이에요. 가업 승계를 하더라도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이익이 날 텐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다. 병상에 누워 자신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회사와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회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잘 될 거고요. 따님도 회장님을 닮아 야무지게 잘 경영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회장님의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후 며칠이 안 지나서 회장님은 유명을 달리하셨다. 회장님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회장님을 만나고 그동안 함께 보냈던 시간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그분의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지냈다. 나는 딸과 같은 마음으로 떠나는 회장님의 명복을 빌었다. 내가 단순히 보험 영업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회장님 가족들과 나 사이의 가족이라는 용어는 어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집의 막내딸이었다. 사모님의 모든 자산과 회사 경영 관련 사항을 알고 있었고, 큰따님을 회사로 들여보내면서 우리는 서로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또 작은 따님도 회장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부터 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회장님 가족 모두가 나를 남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었다. 그만큼 회장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셨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었기에 우리는 참담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상속 절차와 관련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빈틈없이 준비해온 덕분이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암 진단 이후에 급하게 시작했더라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상속 진행?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가족들은 상속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물론 내가 참여하는 가업승계 상속이었다. 가업 상속 공제로 진행하려면 나와 협업하면서 끝까지 믿고 일을 맡길 팀이 필요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회사가 거래하던 기존 회계사 사무실과 내가 알고 지낸 다른 회계팀을 서로 비교해 볼 것을 제안했다. 물론 나도 기존 회계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과 친분이 있었지만 사후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기존에 계속 회계장부를 써왔다고 해서 상속 신고까지 잘 해내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그동안의 성과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미팅 자리를 마련했다. 20년 동안 울산에서 나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던 회계사 사무실 대표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그 대표님도 나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해 현재 몇백 개 법인의 세무기장을 할 정도로 자신의 업체를 키운 분이었다. 마침 대표님의 큰아들이 세무사가 되어 세무서 상속증여세과에서 일을 배우고 나온 터였다. 결국 내가 소개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상속세 신고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다. 회장님이 폐암을 진단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던 무렵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 그때 회장님 보유 주식을 가업승계 사전증여 특례에 따라 일부 증여를 진행해 두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6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회사가 나중에 더 많이 성장하기 이전에 가업 상속할 주식을 미리 증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조항이다. 하지만 상속 시에는 증여 당시의 주식 가격으로 계산되어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무관 자산은 상속자산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사전증여 특례에 의한 경우라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업무무관 자산이 많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축소한 다음에 증여특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무관 자산 확인 및 축소에 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자산 중 임대용이나 3개월 이상 투자한 금융상품도 모두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된다. 우리는 가업승계를 위해 업무무관 자산을 구분하고 일단 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최고한도로 받았다. 다른 상속분들은 사모님 쪽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은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유비무한. 최근 상담 문의 중 80% 이상이 상속에 관한 상담.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분쟁이나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어 연부연납을 선택해야 하는 등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CEO 가족들의 경우 상속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또한 크다. 그래서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현금 부족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은 8년 전부터 준비해 온 터라 현금 유동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상속세도 배우자 부담이기 때문에 가업 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세 부담 없이 경영과 사후 관리에만 신경 쓰도록 컨설팅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이다. 나도 그 당시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이 일을 20년 이상 해왔지만 그동안 고객이 사망한 경우는 얼마 안 된다.
내가 만난 분들은 처음 가입할 당시의 나이가 주로 40대였다. 긴 시간이 지난 지금은 60대에서 70대로 자수성가한 분이 대부분이다. 그중 사망하신 분은 모두 7명이다. 그분들 모두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건강하셨다. 긴 시간이 지나 대부분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셨다. 죽음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가 갑작스레 발생하면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다. 운명하신 분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사전에 5년 전에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다. 가업 승계를 받은 회장님의 큰따님은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고 2021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내부 인력을 내보내야 할 정도의 위기였다. 당시 사후관리 방식은 연간으로 근로자 급여나 인원수를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맞춰가던 때였다. 우리가 정한 급여 기준은 임금 상승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있는 인력도 줄여야 할 상황에서 급여 수준을 80%로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회사들은 일부러 직원을 줄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가업 승계 사후 관리를 통해 직원 수를 유지해왔다. 인건비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터라 상당한 부담이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근로자 순화급여는 연간 80%가 아닌 5년 통상 90%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연성이 부여된 개정이었다. 마치 하늘로 떠나신 회장님의 특별한 보살핌이라도 있었나 싶은 희소식이었다. 장기적인 준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 규제들이 대부분 해제되었다. 사람들은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 우리도 이제 다시금 회사를 일으켜 보려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내부적 혼란도 있었지만 가업 승계 상속을 실현하고 만들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인이 평생 일군 노력의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과 그 이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특히 고객들은 상담 중 사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꺼린다. 그래서 나는 종신보험을 권할 때 사망한 후에 나오는 보험이라고 말하는 대신 페이퍼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종이 증서에 불과하지만 향후 10억 원, 20억 원, 100억 원도 될 수 있고 자녀에게 가장 쉽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페이퍼 금융이다. 회장님의 사례를 통해 나 스스로 가업 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만나는 고객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계획과 실현에 대한 로드맵은 나 정미경이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설계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말이다. 또 한 가지, 가업 승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일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의 코칭. 오랫동안 이어온 컨설팅 교육을 통해 이제는 많은 FP의 수준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물론 모든 FP가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동안 많은 FP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성과를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상위권에 올라서는 FP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FP에게 기회를 주려고 계속 노력한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FP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직업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직업이 그런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고객을 만나고 학습을 도우며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다. 재무적인 목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장기적인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지가 약하다. 매해 1월이면 금연이니 체중 감량이니 수많은 다짐을 하지만 3개월을 못 넘긴다. 때로는 달이나 바위를 향해서도 소원을 빌면서 의지하는 게 사람이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그들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약하더라도 의지가 강한 전문가를 옆에 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장기적인 재무 설계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한 의지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누구나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나거나 편리한 유혹에 굴복하여 목표를 미룰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은 큰 가치가 있다.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지속시키는 소중한 지원자가 된다. 전문가는 당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특히 노후 준비는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혼자서 설계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길은 오로지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당신은 자신이 꿈꾸던 성공과 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다.
힘을 내고 꿈을 향해 걸어가라.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 것이다. 초대장.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조직을 직접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 들어가면 된다. 주변에서 찾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조직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건네고 싶다. 무조건 규모만 보고 찾아가지 말고 대의를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만을 바라고 거대 자본으로 대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조직에서 우리의 미래는 안녕할까?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너와 나만 남지 않을까? 반면 규모가 좀 작더라도 대의를 품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의 미래는 어떨까? 너와 나로 구성된 우리의 웃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가? 대의가 확실한 선한 그룹 안에서 퍼스널 브랜딩까지 잘 되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자금 유동성이 좋아질 테니 평생 자동 수익을 실현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더는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노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나는 인쇄나 유통사업, 강해 같은 분야를 통해 본인 자체를 수익화하는 쪽을 추천한다. 개개인이 날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개인들로 그룹이 구성된다면 손실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는 강의가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포가 자가 증식하듯 시장이 커지는 사이 유행도 돌고 돈다. 이미 각종 콘텐츠가 시장에 쏟아져 우리는 강의 콘텐츠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무료 강의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 홍수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떠밀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다. 빠른 속도로 떠밀려 가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목이 빠지게 상위 5%만 올려다봐야 하는 95%가 되기 쉽다. 어떤 업종이든 상위 5%를 제외한 95%의 소득을 모두 합쳐도 상위 5%의 수익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만큼 상위 5%가 되는 길은 험난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5% 안에만 들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누군가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위 5%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것은 내가 이 책의 서두부터 이야기해온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다시 읽으면 된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오드안을 찾아오면 된다. 나는 상위 5%가 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책을 읽은 당신이 기업인, 종교인, 직장인, 사업가, 예술가 등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되어 함께 하자는 것이다. 당신도 다 함께 잘 사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은가? 감사의 글. 오드안. 세상에는 이미 많은 부자가 존재합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조금이라도 더 선한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자들의 멘토를 집필하였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불과 2년 만에 20개가 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해야만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 되길 기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책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공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것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다시 새롭고 다양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선택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의 글. 정미경. 책을 쓰면서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철부지 나이에 돈을 벌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부족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작한 보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얻은 귀중한 인간관계 덕분에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위기 때마다 저를 믿고 일으켜 세운 고객들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FP들이 하는 재무 설계를 알게 되면서 제가 고객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이 아닌 고객의 인생 설계를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늘 유념했습니다. 저는 고객 노력의 결과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좀 더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옆에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수많은 FP가 저처럼 성장하는 그날까지 제가 경험한 가치를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